전날 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던 55살의 나는 마침내 부엌 한가운데서 폭발하고 말았다. 5시간 넘게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접으며 식기까지 모두 던져버리며 선언했다. 이제 끝이라고. 나는 이혼하겠다고. 남편 철수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그 시작은 대가족을 위한 추수감사절 만찬이었다. 총 16가지 요리. 구운 칠면조, 꿀로 윤을 낸 햄, 호박파이, 트러플 으깬 감자, 구운 고구마, 크리미 콘 스프까지. 나는 해가 뜨자마자 부엌에 서서 쉬지도 않고 일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허리는 뻣뻣하고 쑤셨고 밀가루로 덮인 손으로 파이 반죽을 치대던 중이었다. 그때 철수의 어머니 마정희 씨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꿀 좀 가져와 저 따뜻한 레몬 물에 꿀을 넣고 싶어. 나는 반죽을 하면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꿀은 찬장 아래 바구니에 있어요. 그냥 몸을 숙여서 꺼내세요. 내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을 하고도 꽤나 차분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화를 냈다. 내 허리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숙이게 하다니 내가 배려가란 게 있긴 하니. 그녀의 말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뒤틀렸다. 그리고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꿀은 그냥 빼세요. 허리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내 말이 공기 중에서 식기도 전에 그녀는 찻잔을 싱크대에 힘껏 내리쳤다. 컵이 깨지며 도자기 조각이 사방으로 치였고 그 순간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부서졌다. 그녀는 세상이 자기에게 비디라도 진 것처럼 뾰루퉁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밀가루가 묻은 손을 든 채 앉지도 서지도 못한 어정쩡한 자세로 얼어붙었다. 거실에서 철수와 아들 민수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잠시 나는 생각했다. 혹시 내가 괜찮은지 물어보려는 걸까? 아니면 정희 씨에게 좀 살살하라고 말하려는 걸까? 하지만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였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철수는 싱크대에 널린 깨진 잔을 보며 마치 내가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혜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연세 드신 어머님께 숙이게 하다니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는 마치 내가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한 사람처럼 말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민수는 여전히 핸드폰을 쥔 채였다. 핸드폰에서 어떤 인플루언서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엄마, 진짜 애 그래. 꿀 좀 가져다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할머니 허리 안 좋으신 거 몰라. 그냥 좀 도와드리지. 그의 차가운 말투가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는 애 맨날 이렇게 집안일을 드라마처럼 만들어. 이모 봐봐. 이모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다 하잖아. 근데도 항상 깔끔하고 밝아 보이잖아. 엄마는 애 맨날 세상이 엄마한테 잘못한 것처럼 행동해. 옷차림도 그렇고 진짜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닭 육수가 흘러내린 미끄러운 바닥 위에 서 있었다. 닦을 시간조차 없었던 그 바닥 위에서 민수는 계속 말했다. 그는 정희 씨를 부축해 부엌에서 나가며 그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새로 산 앞치마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깔아 그녀가 밟고 지나가게 했다. 문을 나가기 전 민수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철수는 늘 그렇듯 마지막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넌 정말 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이건 행복한 명절이어야 했다고. 근데 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어. 이제 곧 내 여동생 부부가 올 텐데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들은 문가에 서서 마치 법정 판사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바닥에 웅크린 채 밀가루 묻은 손으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 날카로운 조각들이 손가락을 계속 베었다. 하나씩, 또 하나씩.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끝도 없는 일과 억울함 속에서 숨이 막혔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잠깐이라도 쓸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는 몇 분 동안 부엌 타일 사이에 틈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은 따갑고 건조했지만 결국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눈물이 흘렀다. 손이 너무 더러워서 눈물을 닦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매 끝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유리 찬장문에 비친 내 모습은 칠먼주 기름과 양념가루로 얼룩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뺨에 들러붙어 엉망이었고 나는 마치 수십 년 동안 부엌에 묵어있던 유령처럼 보였다. 하지만 철수와 민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설령 봤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브리지 게임을 몇 시간이고 앉아서 할 수 있지만 꿀을 꺼내기 위해 몸을 숙이는 건 과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 연로한 여인이었다. 아무도 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호박을 굽고 채소를 썰고 디저트를 위해 반죽을 치댄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그들이 식사를 즐기는 동안 부엌에서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식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혼자 고이 앉아 있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내가 국을 조금 시끄럽게 마셨던 적이 있었다. 그때 철수는 자칭 음악 전공자라는 자부심을 한껏 내세우며 얼굴을 찡그렸다. 마치 내가 대단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리고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소리 정말 듣기 싫다. 칠판 긁는 소리보다 더 짜증나. 그 이후로 나는 그들과 식탁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빠진 걸 알아채지도 못했다. 그 셋은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국제정치니 예술작품이니 하는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나로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주제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양 있는 중산층이라고 여겼다. 철수는 한때 공립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고 민수는 일자리가 꾸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프리랜서 작가라고 자부했으며 정희씨는 자신이 한 동네 공연단에서 은퇴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마치 여전히 지역의 문화적 보물이라도 되는 양. 그리고 나는 그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 요양시설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였다. 꽤 괜찮은 월급과 안정적인 근무 시간이 있는 직장이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이후 30년 동안 부엌과 세탁실 사이에 갇혀 지냈다. 물론 그동안 이웃들을 위해 맞춤형 킬트나 테이블 매트를 만들어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운이 좋으면 더 벌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하찮은 취미일 뿐이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말해두겠다. 이른바 주부라는 직업,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만 해도 그렇다. 철수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고집했다. 구운 닭가슴살과 키노아. 민수는 버터를 듬뿍 넣은 스크램블 에그와 토스트 같은 무거운 음식을 원했다. 정희씨는 오트밀을 푹 끓여야만 했다. 매일 아침 3개의 버너를 동시에 사용하고 냉장고를 3번이나 열고 닫아야 했다. 가끔은 주문받은 천을 자르면서 요리를 했는데 시간을 놓치면 음식이 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이해의 말 한마디 없이 비난뿐이었다. 철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넌 도대체 뭘 잘하는 거야. 먹는 것 말고. 정희씨는 타이밍을 맞춰 이렇게 말했다. 아침부터 그렇게 우울한 얼굴 좀 하지마. 너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민수는 핸드폰을 들고 앉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시했다. 마치 어머니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수년 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잔인한 말들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제대로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항상 비난할 거리를 찾는다는 걸. 국이 싱겁다. 고기가 퍽퍽하다. 심지어 내가 바닥을 닦는 방식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내가 하녀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대했고 그들의 기준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렇게 꾸짖음과 실망의 반복 속에서 또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넘어왔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 집을 책임진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는 걸. 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세제와 뜨거운 물에 시달려 거칠고 건조해진 손,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이 메아리쳤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에게 더 이상 뭘 바라는 걸까? 그들이 식사를 끝내고 포크를 내려놓았을 때 나는 그 흐릿한 상태에서 겨우 벗어났다. 접시를 치우기 위해 서둘렀다. 적어도 한 입이라도 먹고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비큐 준비를 위해 올려둔 커다란 물냄비가 이미 끓어넘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요리로 돌아갔다. 시간은 흐릿하게 흘러갔고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을 때는 이미 오후 3시였다. 배는 마치 누군가가 두 주먹으로 움켜쥔 것처럼 고려 있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요리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희 씨의 두 딸이 가족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었다. 대가족이 모이는 추수감사절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정희 씨의 얼굴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환해졌다. 그녀는 곧바로 말했다. 16가지 코스 요리가 필요하겠네. 물론 메뉴는 그녀가 정했다. 구운 칠면조, 꿀로 윤을 낸 햄, 트러플 으깬 감자, 호박파이, 치즈를 얹은 구운 그린빈.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명백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나는 철수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배달 음식을 주문하자고 제안해볼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내가 배운 건 많지 않았지만 그의 기분을 읽는 법만큼은 완벽히 익혔다. 그 우울하고 천둥 같은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든 걸 하겠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다. 혼자서 명절 만찬을 준비하는 건 악몽이었다. 칠면조와 커다란 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도 아직 12가지나 더 해야 할 요리가 남아 있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갔고 부엌은 마치 사우나처럼 뜨거워서 두피가 따끔거렸다. 심장은 덫에 걸린 동물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정희 씨는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꿀을 직접 가져가라고 하면 컵을 깨뜨리며 화를 냈다. 철수와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문제 삼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끊어졌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30년을 바친다 해도 50년을 바친다 해도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부족한 하나일 뿐이었다. 거실에서 그들은 소파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추수감사절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단 한 번도 내가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배고프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말이지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다. 거실에서는 정희 씨가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철수와 민수가 그녀 양옆에 앉아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녀를 어르고 있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항상 똑같은 재활용된 말들이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는 듯이.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혜진이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입장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반쯤은 제대로 된 문장도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민수가 끼어들었다. 민수는 마치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듯 곧바로 말을 이었다. 그래요, 할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요리하고 빨래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린다 이모 곧 오실 텐데 계속 화내시면 주름만 더 늘 거예요. 그들의 작은 연극은 효과가 있었다. 정희 씨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똑같은 말을 다시 꺼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린다가 더 나은 짝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꼭 혜진 같은 사람을 만나야 했나고. 교양도 없고 고집만 세고. 내가 뭘 부탁하면 짜증부터 내잖아. 참 잘했어, 철수. 철수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더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볼 필요조차 없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겠지. 혜진이랑 결혼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내가 매번 침묵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 손질된 칠면조를 세면대에 던져놓고 앞치마를 벗어 던진 뒤 곧장 침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옷장 아래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끌어냈다. 하나는 이미 짐을 싸둔 상태였다. 옷, 거울 붓을, 핸드크림, 그리고 오래된 폴더폰까지. 스마트폰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나의 작은 저항이었다. 가방 맨 아래에는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들어 있었다. 킬트 주문으로 벌어들인 돈이었다. 총 140만 원 남짓. 나는 내가 사둔 옷을 바라보았다. 생기 없고 칙칙한 회색과 검정색뿐이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마지막으로 색깔 있는 옷을 산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몇 년 전 린다와의 일 때문이었다. 동네 포틀럭 파티에 갔는데 우연히 린다와 똑같은 밝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내 드레스가 더 잘 맞았던 건 확실했지만 철수는 그날 밤 내내 뾰로통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 나에게 소리쳤다. 너 이제 40 넘었잖아. 제발 그런 색 좀 입지 마. 창피하지도 않아. 너 정말 린다랑 경쟁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땐 내가 막 40이 되었을 때였다. 피부가 조금은 윤기를 잃었을지 몰라도 꽃무늬나 대담한 색깔을 입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무도회라도 가는 사람처럼 옷 입는 거 그만두라고. 그날 밤 나는 그 드레스를 접어 옷장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옷장은 네이비, 차콜, 검정색으로 가득 찬 묘지가 되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스스로를 책망하며 옷장을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놓친 게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 1층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할 마음도 없었다. 나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빈 가방을 가지러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가능한 모든 것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아침에 산 칠면조, 랍스터, 소시지, 버섯, 신선한 채소들.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니트리 포장해 가방에 차곡차곡 쌓았다.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방에 넣었다. 남은 주스와 샐러드는 그대로 두었지만 냉장고 맨 위선반에 있는 꿀은 잊지 않았다. 그 꿀은 내가 메인주에서 직접 공수한 야생 꿀이었다. 5병 세트로 몇 주 동안 찾아 헤맨 끝에 겨우 구한 순수 생꿀이었다. 철수를 위해 샀다. 그의 이장 문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지만 그는 그중 3병을 린다에게 몰래 넘겼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때는 아직도 싸울 힘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이 집에 있는 건 전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싫으면 떠나. 아무도 널 붙잡지 않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나를 포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저 따라오는 부속품일 뿐이었다. 편리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몇 년 동안 떠나는 것을 고민했지만 진짜 결심한 순간은 내 여동생이 집에 방문했을 때였다. 그녀는 나를 말리려 했다.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괜히 물을 흐리지 마. 이미 인생의 절반은 지났잖아. 왜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자 그녀는 다른 전략을 꺼냈다. 민수를 들먹였다. 민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떠나버리면 재산 분할 문제 뭐뭐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겠어. 누가 이런 깨진 가정에 들어오고 싶겠니? 민수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직접 키운 아이였다. 비록 그가 점점 차갑고 잔인해졌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꺼질 수 없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걸 눈치채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몇 년만 더 기다려봐. 민수가 자리 잡으면 그때 내 갈 길 가도 되잖아. 그게 더 쉽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어리석게도 동의했다. 그 5년이 낭비였는지 종종 생각하곤 한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5년은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까지도 안전히 소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는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살 준비가 되었다. 민수와 정희씨가 현관문을 열고 웃으며 들어왔다. 무슨 얘기인지 신경 쓸 마음도 없었다. 그들은 소파에 덜썩 주저앉아 마치 세상에 그들 셋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내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내 옆에 놓인 2개의 여행 가방도 보지 못했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소셜미디어에 빠져들었다. 마치 내가 가구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커다란 스티로폼 쿨러를 들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깐 멈췄다. 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듯했다. 하지만 곧 익숙한 우월감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이거 호주산게야. 방금 배달된 거니까 전부 지워. 항상처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해. 그들이 뭘 하고 왔는지 이제 알았다. 개를 배달받으러 다녀온 거였다. 나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목소리에 순종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다. 차갑고 평평한 목소리였다.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거야. 철수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더니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요리하라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안 할 거야. 민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경멸을 성경처럼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나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어린 시절 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하인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 조용한 멀씨는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모욕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확 잡아당겼다. 내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넌 항상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했지. 축하해. 이제 더 이상 나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나는 떠날 거야. 민수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정희씨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도. 그런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고. 복도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텅 비고 각진 모습이었다. 광대뼈는 칼날처럼 튀어나와 있었고 입술은 건멀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입이 떨리는 모습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 번도 그녀가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은 가늘게 좁혀졌고 목소리는 독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은 나에게 떨칠 수 없는 차가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민수는 머뭇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정희씨는 그의 뒤에서 비웃었다. 저 여자는 몇 년 동안 떠난다고 협박만 했잖아. 매번 난리를 치고 결국 다시 기어들어오더라니까. 그냥 관심 끌려고 수하는 거야. 말 섞을 필요도 없어. 그 말에 민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무관심이 가득했다. 그때 철수가 다시 나타났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그의 손에서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내가 피 흘리는 거 안 보여?
당장 들어가서 응급처치 도구 가져와. 예전에 나였다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 요우드와 거즈를 꺼내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치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를 한 번 쓱 바라보고 아무런 동요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뒤로하고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왔다. 어느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얇고 차가운 빗줄기가 바늘처럼 내 얼굴을 때렸고 바람은 그것을 몰아붙이며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후드를 더 단단히 여미고 계속 걸었다. 고개를 숙이고 여행 가방에 박히는 웅덩이와 젖은 낙엽 더미를 질질 끌고 지나갔다. 집은 점점 멀어졌고 나는 마을 끝에 큰 도로에 다다랐다. 진흙이 바지에 치였고 빗물이 흙과 섞여 전에 스며들었다. 그때 무언가가 내 앞 웅덩이에 떨어졌다. 진흙이 내 정강이에 치였다. 나는 멈춰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사진이었다. 액자에 담긴 사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차렸다. 결혼 후 2달 만에 찍은 나와 철수의 사진이었다. 우리가 부부로서 공식적으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그것을 1000조각으로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다. 전시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 꺼내보곤 했다. 한때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철수는 내가 그 사진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가 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말 없는 이협이었다. 그 이협은 항상 통했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그가 액자를 들기만 하면 나는 조용히 굴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같은 수를 또다시 썼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나는 비를 맞으며 사진이 빗물에 젖는 것을 지켜보았다. 색이 번지고 이미지가 흐릿해지며 마치 오래된 일기의 한 페이지처럼 웅덩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읽을 수 없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장은 뛰지 않았다. 물론 심장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강한 갑옷이라도 오랜 시간 망치질을 당하면 결국 금이 가게 마련이다. 삶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30년 동안 서로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전쟁터 말이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그 남자와 그의 아들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생해서 정말 수고 많았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내가 밥을 태우거나 국이 싱겁거나 바닥에 얼룩이 남아있을 때만 나를 알아챘다. 존중이라는 것은 그 집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그 사진은 더 이상 원본도 아니었다. 몇 년 전 철수가 그것을 너무 세게 던져 싱크대에 떨어뜨렸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나는 그 사진을 복구하기 위해 동네 사진관 3군데를 찾아다녔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지만 결코 같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처럼. 나는 그것을 수년 동안 이어붙이며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다시 온전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사진도 없어졌고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박히는 웅덩이 속에서 무겁게 끌렸다. 신발은 이미 완전히 젖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철수는 아마 내가 정말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 집안에서 분노하며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명절 끝나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고. 내가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아마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것이다. 혜진, 내가 기어들어와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떻게 그런 성질머리 고약하고 자기중심적인 남자와 30년을 살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언제나 내 고통보다 중요했고 그의 체면은 언제나 내 존엄보다 우선이었다. 그는 내가 애 한 개에 다다랐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만 신경을 썼다. 집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아마 또 다른 그릇이나 의자가 그의 분노 속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어쩌면 이제야 내가 음식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후회가 밀려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웃긴 점은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따뜻하고 밝은 집안에서 그들의 무급 가정부가 추위와 폭풍을 뚫고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물론 그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니까. 깨진 창문 틈으로 정희 씨의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서 데려와. 저녁 다 가져갔잖아. 우리 보고 뭘 먹으라는 거야. 크래커라도 먹으라고. 하지만 철수와 민수는 늘 그랬듯이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 움직일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명절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집집마다 현관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고 동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들렸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노래와 함께 간간히 팝콘 기계 소리가 섞여 있었다. 공기에는 계피, 불꽃놀이, 젖은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축제와 따뜻함의 냄새였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비와 함께 있는 건 나 혼자였다. 모두가 집안에서 저녁 식탁을 둘러싸고 웃으며 황금빛 조명 아래에 모여있는 사이 나는 비에 젖고 홀로 남겨진 채 마치 대본에서 잘려나간 캐릭터처럼 느껴졌다. 이야기에서 완전히 삭제된 존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의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을 끝을 지나 도시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양방향 도로로 차가운 비에 젖어 미끄럽고 낡아 보였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모든 것을 칙칙한 회색으로 물들였다. 마치 세상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나는 도로가에 섰다. 발미되는 여행 가방 2개가 있었다. 이곳에서 나를 이곳에서 멀리 데려다줄 차를 기다리며 민수람은 지금쯤 핸드폰을 꺼내 오거나 택시를 불렀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철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늘 말하곤 했고 솔직히 말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다. 나는 페이스북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틱톡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음식 배달을 시키거나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법은 더더욱 몰랐다.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조차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작년에 민수가 엄마는 정말 희망이 없어라며 구형 모델을 넘겨준 것이었다. 나는 세상이 나를 두고 얼마나 멀리 나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길가에 나가기만 하면 몇 대의 카풀밴이 멈춰서서 별다른 질문 없이 나를 태워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을 흔들어 차를 잡는 것조차 다른 시대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단 한 대의 차도 지나가지 않았다. 가슴 속에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당연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칠먼조를 자르고 와인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날길 위에서 낯선 사람을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어른의 삶에는 공휴일이 없다.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항상 일하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 내 운이 안전히 닿은 것은 아닐 것이다. 멀리서 노란 택시가 나타났다. 와이퍼가 삐걱거리며 비를 가르며 다가왔다. 헤드라이트는 안개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도로 위를 밝히는 2개의 차분한 빛은 내 심장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빗소리에 맞춰 고동치던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나는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택시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모든 안도감은 사라졌다. 거기서 내린 사람은 린다 브룩스였다. 린다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다. 그리고 철수의 대학 시절 여자친구였다. 린다의 어머니는 철수가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에 둘을 갈라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다는 부유한 건축자재 재벌과 소개받아 결혼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도 친절하지 않았다. 딸 하나를 낳은 뒤 건강 문제를 겪었고 결국 이혼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딸을 홀로 키웠고 결국 삶이 그녀를 우리 작은 마을로 다시 데려왔다.
린다의 딸은 지역 남성과 결혼했는데 그 남자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린다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 이사왔다. 이제 그녀의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린다는 다시 도시 생활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운타운 임원처럼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매일 출퇴근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벽돌로 포장된 인도를 걸으며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저녁이면 손목에 핸드백을 매달고 턱을 높이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항상 나를 힐끔 쳐다보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봐. 그녀는 내가 부엌 창문 뒤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그녀가 햇빛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녀를 질투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를 존경하기도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강인함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에 남았던 것은 그녀의 말이었다. 세련되게 들리지만 마치 밤을 때리는 듯한 말들. 가끔 그녀는 후회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 어머니가 그때 끼어들지 않았다면 너는 철수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 뻔뻔함이라니. 그녀와 철수는 같은 부류였다. 모든 문장이 잡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항상 마음 가장 약한 곳을 겨냥하는 말들. 나는 그녀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철수도 나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감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나보다 더 높이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는 것이었다. 어머, 정말 너구나. 혜진, 그녀가 내 앞에 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하고 친절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가식적인 걱정이 섞여 있었다. 추수감사절에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고 있다니. 무슨 일로 이사라도 가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마치 내가 이해하지 못할 개인적인 농담이라도 있는 것처럼. 설마 철수가 얼마 전에 가져다 준 꿀 때문은 아니겠지. 어머, 혜진, 정말 그걸로 기분 상한 거야? 너 정말 예민하다니까. 넌 나랑 다르잖아.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 철수를 떠난다고. 대체 뭘로 먹고 살려고. 공기라도 먹겠다는 거야.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화장은 완벽했다. 허리를 딱 맞게 감싸는 붉은색 울코트, 몸에 꼭 맞는 드레스, 그리고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검은색 부츠. 그녀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성공한 여성처럼 보였다. 벽돌길 일을 걸을 때마다 하이힐에서 울리는 소리가 마치 이 작은 마을에는 그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움은 성취에서 비롯된 자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놓지 못한 데서 오는 자기만족이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훑어보며 마치 인도에서 긁어낸 젖은 쓰레기를 보는 것 같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시럽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가식이 가득했다. 나는 비에 젖은 파카를 입고 바람에 후드가 벗겨진 채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춥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려한 물결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맞아, 난 너랑 달라.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치장하고 문 뒤에서 술술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모든 에너지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쓰고 있지만 내가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건 아니잖아. 이혼 후에 내 가족이 널 붙잡아줬잖아. 몇 번 웃어주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일을 줬고 그 덕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너는 이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누구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 나는 한 발짝 다가가 그녀의 반짝이는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건조한 웃음을 흘렸다.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난 집에 남아서 내 삶을 다 바쳤어. 내 아들을 키우고 30년 동안 철수의 어머니를 돌봤어.
설거지에서부터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까지, 한밤중 열이 나는 걸 간호하는 것부터 눈보라 속에서 장을 보는 것까지 다 내가 했어. 나는 내가 쓰는 앱도 모르고 사무실에서 셀카 찍고 오늘도 바쁜 하루 같은 캡선을 다는 법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진짜 삶을 살아왔어. 그녀가 다시 입을 열려는 듯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난 내가 가진 세련미나 매력은 없어.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알아.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너는 사람들을 깔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척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건 이미지에 집착하는 모습일 뿐이야. 그건 강인함이 아니야. 그건 연극이야.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차가운 표정이 대신했다. 바람과 비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돌아섰고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택시에 오르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철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내가 처음으로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야.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아. 차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마치 내가 과거에 나와 작별을 고하는 소리처럼. 도시의 가로등은 비에 반사되어 벌처럼 반짝였다. 희미하고 황금빛이었지만 흔들림 없이 빛났다. 운전사에게 주소를 말했다. 그는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친절하게 물었다. 이사 오셨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그레이스의 집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그녀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일자리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했다. 그 집의 빈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내가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이 방은 내 거야.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게. 나는 그 날이 정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해골 모양의 주걱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여행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를 3초 동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수건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아줘서 기뻐. 나는 웃었다. 코끝이 찡했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집에 갇혀 보낸 세월,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애로웠는지. 그녀는 한숨도 쉬지 않았고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진작 떠났어라 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떠난 게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내가 일하는 요양원을 데려갔다. 마침 보조 간병인 자리가 비어 있어. 자격증은 필요 없고 훈련만 받으면 돼. 주로 동반자 역할이나 가벼운 청소 같은 일이야. 나는 반쯤 농담처럼 말했다. 내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 거 알잖아.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다. 넌 친절하고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 앱을 다룰 줄 아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번 해볼게.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첫날 한 노인이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부엌에서 배운 모든 인내심,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조용한 기술들이 이제야 내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었음을.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고 내 것이 되었다. 퇴근 후 그레이스의 집으로 돌아와 나는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틈틈이 만든 조각보로 된 작은 가방, 천 앞치마, 손으로 깨맨 쿠션 커버들이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만든 것들이었다.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세심한 디테일이 담겨 있었다. 그레이스는 작은 손가방을 집어들며 눈을 반짝였다. 혜진, 이거 정말 예쁘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걸 만들어 왔는데 길거리 시장에서만 팔았다고. 온라인으로 올려볼 생각은 안 해봤어. 주문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야. 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없었어. 집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항상 있었거든.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나만 믿어. 이런 건 인터넷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ETS 같은 데는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야.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레이스, 난 내 은행 계좌 확인하는 법도 겨우 아는데 온라인 가게를 운영하라고. 그녀는 노트북을 다듬어 웃었다. 내가 가르쳐 줄게. 먼저 계정을 만들고 나머지는 하나씩 배워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프로필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고 상품 설명을 쓰고 가격을 정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나는 모든 것을 서툴게 해냈지만 그레이스는 웃으며 말했다. 너, 나보다 훨씬 빨리 배우는걸. 그날 밤 나는 작은 동전 지갑 3개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다음 날 아침 ETS에서 첫 주문 알림이 왔다. 내 심장은 뛰었다. 너무 세게 뛰어서 손끝까지 고동이 느껴졌다. 에반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보다 더 빠르게.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렸다. 그때 부엌에서 그레이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준비됐어. 나는 눈물을 재빨리 닦고 답했다. 금방 갈게. 그 식사는 내가 몇 년 만에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 그날 밤 그레이스의 작은 방에서 나는 그녀의 오래된 노트를 꺼내 내 첫 번째 글을 썼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늘부터 이 삶은 내 것이다. 노트를 닫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흔들리지 않고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철수네 가족에게서 첫 전화가 왔다. 철수의 여동생인 카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한 예의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 언니, 잘 지내? 집에서는? 언니가 떠난 뒤로 좀 정신이 없었어. 추수감사절 저녁도, 엉망이었어. 나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테이블도 닦지 않았고, 칠문조는 타버렸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뒹굴고, 어르신들은 허리가 아프다고 투덜대는 그 저녁 말이야.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언니,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안 돌아가. 그리고 내가 괜찮다면 내 오빠에게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고 전해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승리감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조용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처음으로 이 가족이 나 없이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레이스의 책상에 앉아 노트북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법률 지원 서비스라는 내 단어를 바라보았다. 내 손가락은 마우스를 쥔 채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망설였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연락처, 결혼기간, 가정상황.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을 때 내 마우스는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다. 그때 내 핸드폰이 빛났다. 에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이걸 얼마나 더 끌 생각이야. 나는 그 말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으로 돌아가 제출 버튼을 눌렀다. 그를 안으로 들여와 휴게실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알록달록한 조각보 장식과 소파 위에 놓인 밝은 색감의 쿠션들을 바라보았다. 이거 다 엄마가 만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엄마는 요리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 아빠가 항상 했던 말이지.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었어.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컵을 들고 손으로 돌리며 앉아 있었다. 집이 엉망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떠난 뒤로 다 무너져 버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컵 속에 물을 응시하며 말했다. 엄마, 정말 이혼을 해야만 해.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망설임, 피로, 그리고 확신의 틈새에서 드러난 작은 균열. 그러고는 말했다. 내 아빠는 세탁기 작동법도 몰라. 그런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말은 그의 뺨을 때리는 듯한 충격을 줬다. 그는 시선을 떨어뜨렸고 다시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알았다.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여자가 없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깨달음은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해를 기다리거나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나는 이제 사라졌고 나는 그리워하지 않았다. 이혼 절차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켈시는 날카롭고 효율적이었고 반면 철수는 예상대로 질질 끌었다.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여전히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눈에 나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는 여자였다. 그가 없으면 나는 마치 빈 냄비 속의 마른 콩처럼 열기도 소리도 가치도 없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 집에서 진짜로 그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몇 년 동안 감히 믿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좋은 삶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그럴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내의 작은 신발 가게에 들어가 천천히 구경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신발을 고르고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신었던 신발은 모두 철수가 할인 매장에서 사온 것이거나 마저리가 아직 멀쩡하다고 선언하며 물려준 것들이었다. 나는 항상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주어진 것을 신었다. 하지만 그 주말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조각보 가방과 장식용 쿠션 커버를 시장에서 팔아 얼개 이상을 판매했다. 기대 이상으로 잘 팔렸고 나는 돈을 벌었다. 내 돈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러운 갈색 가죽 플랫 시즈를 한 켤레 샀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편안하고 잘 만들어진 신발이었다. 내 것이었다. 그 신발을 신었을 때 나는 지치고 굳은 살이 박힌 내 발을 조용한 존엄으로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게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아끼거나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신발을 신고 내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것을 알았다. 요양원에서의 일도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식사 보조나 방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활동을 조직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지금쯤이면 화요일 오후의 퀼팅 수업은 일정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몇몇 어르신들은 내 옆에 앉기 위해 다투기도 했다. 그 프랑스식 가장자리 바느질 좀 가르쳐줘요. 그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아릿했다. 몇십 년 동안 나는 철수와 그의 어머니를 위해 베개 커버와 킬트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지만 감사 인사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같은 손으로 만든 조용한 기술이 드디어 인정받고 축하받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되었고 나에게 미래를 가져다주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날 밤 그레이스의 집에서 나는 소파에 앉아 ETS 플랫폼이 새로운 조회수, 북마크, 알림으로 핑 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마치 가능성이라는 부드러운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철수가 몇 년 전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마저리의 차를 준비하다 쌀을 태웠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혜진, 넌 요리 말고 뭘 할 줄이나 알아. 나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달아있었지만
마침내 자유로웠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손으로 삶을 만들 수 있어. 이 손으로 내 길을 스스로 알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내 삶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부활과는 달리 철수의 집은 고장난 오래된 기계처럼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저리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철수는 감당하지 못했다. 집은 엉망이었고 쓰레기는 뒷문에 쌓여갔다. 세탁기는 며칠째 젖은 빨래로 가득 차 있었고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고여있는 물속에서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무게는 결국 에반에게로 쏠렸다. 내가 떠난 후 그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떠맡게 되었다. 장보기, 약국 심부름, 공과금 처리, 보험 서류 다운로드, 마저리를 돌보는 일까지.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들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냥 몇 가지 심부름일 뿐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하지만 현실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요리를 할 줄 몰랐다. 유튜브 튜토리얼을 몇 번 따라 해봤지만 팬을 태우거나 닭고기를 질긴 가죽처럼 삶아버리기 일쑤였다. 결국 그는 배달 음식을 선택했지만 철수는 늘 불만이었다. 너무 기름져. 너무 싱거워. 너무 비싸. 부자간의 말다툼은 빠르게 시작되어 점차 격렬해졌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고슴도치처럼 되어버렸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나거나 냉전으로 이어졌다. 집은 더 이상 누군가 소리치지도 웃지도 않는 지친 공기로 가득 찼다. 에바는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글을 쓸 수 없었고 집중할 수도 없었으며 한때 간절히 원했던 편집자들의 요청에 답장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릴리였다. 릴리는 마을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똑똑하고 차분한 여자였다. 그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린다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며 다른 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빠르게 짐을 쌌고 집에 남긴 메모조차 없이 사라졌다. 심지어 욕실에는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떠남은 너무나 매끄러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이 분명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냉장고에 내가 남겨둔 마지막 야생 벌꿀 한 병까지 가져갔다. 철수는 당황해서 린다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너한테 뭐였던 거야, 린다. 린다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카드가 통과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잖아, 철수. 그걸 간대하다고 생각했지. 자발적이라고 말했어. 기억 안 나. 내가 너한테 비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그녀는 한층 가벼운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학비였다고. 교훈 하나 배웠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린다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히 사라졌다. 그제야 철수는 깨달았다. 린다의 세상에서 그는 단지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안락함과 기회를 이어주는 다리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잃으면 자유와 선택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자신보다 한 수 이인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남자를 철저히 비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혼 후 2달이 지나자 철수는 우리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2층 집에서 이사를 나갔다. 마저리는 마을 외곽의 한 요양시설로 옮겨졌다. 가끔 그녀는 그곳에서 전화를 걸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자신과 앉아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녀를 위로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허우적대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이제는 위지할 사람도 비난할 사람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었다. 한편 내 삶은 이미 조용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ETC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레이스의 제안을 따라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신청했다. 그녀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아침이면 창문을 통해 따뜻하고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창가에는 내가 직접 고쳐서 연한 크림색으로 칠한 나무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내가 천을 자르고 주문을 바느질하며 때로는 차 한 잔과 함께 노트를 펼쳐 앉아있는 작은 작업 공간이 되었다. 커튼은 한때 다시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헌옷 조각들로 만들어졌다. 냉장고에는 항상 내가 만든 잼이 한두 병씩 들어있었고 소파에는 내가 만든 따뜻한 호박색 쿠션들이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매출과 지출을 기록하는 작은 장부가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안국이었다. 그레이스와 나는 여전히 주말 공예 시장에서 부스를 함께 운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디스플레이를 돕고 다른 장인들을 만나며 단골 손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익숙해졌다. 어떤 손님은 천으로 만든 테이블 러너를 사러 왔고 어떤 이는 따뜻함이 느껴진다며 나만의 작품으로 신부 선물을 맞춤 주문하기도 했다. 어떤 저녁에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붉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붕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래에서는 이웃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길 건너편 가족이 파티오에서 저녁을 먹으며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이 분수 주위를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는 공기 속에서 부드러운 종소리처럼 울렸다. 단순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웠다. 한때 내 것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이었다. 에반도 가끔씩 들르기 시작했다. 죄책감에 짓눌린 발걸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뿌리내린 조롱한 존중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는 항상 미리 문자를 보냈다. 엄마, 들러도 될까? 그리고 올 때면 작은 선물을 가져오곤 했다. 그가 직접 구운 쿠키 한 상자나 도서관에서 발견한 오래된 예술 서적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엄마라는 말을 소유권처럼 부르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칭호처럼 들렸다. 마치 내가 이제는 그의 삶에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처럼. 그는 소파 끝에 앉아 물었다. 엄마, 이 에세이 주제 괜찮은 것 같아. 엄마 가게의 휴일 테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가 한때 조각부 치마를 만든 적 있지. 옛날처럼 샘플 찾아볼까? 우리는 더 이상 벗어난 역할을 억지로 연기하지 않았다. 갚아야 할 빚도 기다려야 할 사과도 없었다. 그저 폭풍을 건너낸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에반이 집을 나서며 문 앞에서 돌아섰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진심이야. 엄마가 행복해서 나도 좋아.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내 가슴은 소리 내지 않아도 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질 계획도 누군가에게 구원받을 필요도 없었다. 내겐 나의 공예, 나의 일, 안정적인 수입,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곁에 있어준 친구,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